자, 질문지 조사에서 질문지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설문지를 뭐 응답을 해봤거나 또는 조사를 해본 사람은 알겠는데요. 설문지에는 이제 객관식인 폐쇄형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 고르는 거죠. 뭐, 두 개에서 고르든지, 세 개에서 고르든지, 다섯 개에서 고르든지, 뭐 더 많은 거에서 하나 고르는 게 하는 객관식 문제를 우리는 폐쇄형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질문지는 폐쇄형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자가 응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응답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응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방형 질문은 우리가 말하는 주관식이죠. 주관식. 주관식은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생각이나 의견을 적으라고 하면은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관식 질문을 하게 되면 거의 응답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방형 질문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두 개 정도는 꼭 그 사람의 그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보고자 할 때, 또는 종합적인 어떤 그 의견을 물어보고자 할 때는 한두 개 사용하는 건 좋은데요. 많은 부분을 개방형 질문으로 하게 되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폐쇄형 질문을 질문지로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질문지 작성의 원칙입니다. 질문지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되는 원칙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질문지는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복잡하게 막 길게 질문하거나 뭐 설명을 장황하게 하거나 이런 거는 좋은 질문지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간단하게 간략하게 뭐 당신의 직업은, 뭐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뭐 학력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해야 돼요. 질문지는 단순하게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해서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의 자존심을 보호해 줘야 돼요. 너무 이제 막 쉽게 쉬운 걸 설명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서 응답을 기피하거나 또는 막 대충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지는 명확해야 돼요. 뭘 선택할지를 명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중립성. 그러니까 질문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응답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차원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지는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주어, 동사, 뭐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을 해야지 뭐 줄이거나 또는 막 끝을 맺지 않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질문지는 너무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거나 전문 용어 같은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전문가들, 학자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에게 하는 설문지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쉽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규범적인 응답을 자아내지 않는다. 규범적 응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은 도덕적입니까? 그럼 대부분 다 도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런 규범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는 질문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문항 배열의 연속성. 문항을 배열할 때 연속성이 있는,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질문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엉뚱하게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이렇게 같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주는 경우가 좋습니다. 자, 설문지 조사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편조사, 전화조사, 집단조사가 있습니다. 우편조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편으로 이제 봉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반송 봉투에 주소, 우표까지 붙여서 보내는 거죠. 그래야지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우편조사는 비용이나 노력은 많이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또 광범위한 지역에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지 조사원이 필요 없죠. 우편으로 보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편으로 보내서 며칠 이내에 하도록 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조사하기 어려운 사람, 만나기 어려운 사람한테도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회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회수율이 낮고, 그러니까 잘 응답을 안 보낸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위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응답에 대한 누락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전화조사인데요. 전화로는 이제 긴급한 조사를 할 때, 그럴 때는 전화조사, 요즘 ARS 같은 걸로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는 긴 내용 또는 오랜 시간 동안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장점으로는 조사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조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한, 아무나 이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이제 번호를 눌러서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전화가 있는 사람한테만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각자 다 개인별로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많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이제 부자들인 경우만 전화가 있었고, 가난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한테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전화 조사를 하게 되면 틀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화 있는 사람한테만 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로는 오랜 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3분 내지 5분 정도 간단한 질문만 가능하고요. 또 지방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뭐 요즘은 스마트폰은 이제 그 어디 뭐 멀리 있는데도 뭐 전화비가 많이 들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뭐 지방에 하는 그 전화 지역 번호가 다른 경우는 이제 일반 전화는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목소리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뭐 어디 사투리를 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응답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목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조사는 이제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문지를 배포해서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응답하도록 하는 그런 집단조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장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 조건이 똑같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조사원 수를 줄일 수가, 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전략이나 조사가 간편하고요. 단점으로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학교나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가거나 관공서나 이런 데를 많이, 사람들 많은 데를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조사자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기. 그러니까 조사자들이,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사실은 이제 이 설문조사는 어떤 뭐 점수 따는 시험이나 이런 게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옆 사람이 하는 거 보고 그냥 대충 따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조사자의 일당이나 교통비에 대한 부담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이제 모으거나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당을 좀 주거나 또는 교통비나 뭐 식비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지 작성법을 봅니다. 질문지는 측정 도구의 최종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의 측정 도구,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설문지예요, 질문지예요. 예, 자연과학에서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온도를 재고 싶다? 그러면은 온도계를 가져가서 아무데나 가서 재면 다 거의 오차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길이를 재고 싶다. 그러면 자를 가져가서 재면은 거의 측정 오차가 아주 미세한 정도로 다 측정이 가능해요. 이게 자연과학은 가능한데요. 사회과학은 그 연구자의 그 연구 주제에 따라서 설문지가 각각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측정 도구가 없어요. 만들어져 있는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설문 작성을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해야 돼요. 개념적 정의를 해야 돼요. 개념적 정의를 하고 그거를 실제로 또 그 샘플에게 측정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어, 설문지가 잘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잘 만들어진 설문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설문을 해야 돼. 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당도와 신뢰도라고 얘기했어요. 설문지를 잘 만드는 거는 타당도와 관련이 있고 설문을 잘하는 거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어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설 검증에 필요한 분석 기법을 고려해서 적합한 형태의 척도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척도의 종류나 척도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거를 어, 조사 설계할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만들고 어떤 분석 방법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건가를 미리 정해서 거기에 맞는 척도, 거기에 맞는 설문지를 만들어야지 다음에 분석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설문지를 대충 남의 거 베끼거나 남의 하는 대로 해가지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시 설문지를 만들고 다시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이중으로 번거로움이나 또는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지 작성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차원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언스라기보다는 아트에 해당됩니다. 과학이라기보다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문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설문지를 뭐 지역에 따라서 또는 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설문을 하면 비교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빠른 시간에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별해서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설문을 해서 그거를 내가 빠른 시간에 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객관적이고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객관적이고 또 가치 중립적이고 공평하고 이런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설문을 해서 그 응답자들의 솔직하고 정확한 그들의 느낌, 생각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연구에서 설문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연구 결과가 잘못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측정 도구인 설문지가 잘못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것은 연구 결과들 간에
차이의 주된 또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연구 결과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설문의 차이인 경우에 설문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결과의 해석상 차이, 해석을 잘못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샘플, 표본의 차이, 샘플을 잘못 만들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이에요. 통계 분석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석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 제시의 차이,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것만 제시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문지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